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이 오름세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4천 단숨 돌파, 5천 시대 금방 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수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한국 증시가 왜 유독 강하냐. 작년에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 AI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 이슈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세 개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꼭지 찍고 빠진다고 했었을 때는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선 버블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버블보다는 더 빠질 수가 있죠.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뭐 이렇게 축포 같은 그래픽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맘때 보면 늘 신문 보면 4천 돌파해가지고 저 빨간 지수 그 현황판 위에서 예쁜 여성 직원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 짓고 있는 이런 사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보면 이럴 때부터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해야 돼 이랬었는데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이 오름세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작가님이 당연히 이 질문을 1번으로 올려놨네요. 네. 4천 단숨 돌파, 5천 시대 금방 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자꾸 이제 지수를 많이 전망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채널 나가면은 지난주까지는 4천 시대 오나 뭐 이게 주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수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그 밸류업제도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주가 6월 달까지 좋았다가 밸류업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30조 원 이상을 팔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전 세계 증시는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 증시가 거의 뭐 전쟁 국가보다도 뭐 낮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스켓이 비워지다시피 이제 버려진 시장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유동성까지 다시 끌어들이게 된 거는 결국 상법 개정 이슈하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그게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나왔고요. 각 당이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다 똑같이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 증시가 이제 공약이 나오면서부터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의 베팅 사이트에서 지금 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89%를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번 밸류업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새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밸류업의 진정성에 베팅을 하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너무 많이 비워놨잖아요. 너무 많이 비워놨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다시 채워야 되는 구간이 있었던 거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떤 이슈가 또 가속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AI 관련해서 우리는 주변국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리고 올 사실은 7월 달까지도 주변국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AI 가속기 칩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TSMC 양쪽에서 독점을 하는데 그 가운데 HBM은 사실 그때는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는 계속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이제 인식이 강했고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HBM에 대한 가치를 안 쳐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말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레거시 칩 쇼티지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의 공통점이 작년까지는 별로 주가 반등이 크지 않았었는데 그 시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오르고 있습니까? 마이크론도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은 HBM에서도 큰 수익이 나지만 최근에는 레거시 D램 폭등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죠.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50% 훌쩍 넘어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비워놨었던 시장을 급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AI가 붙어버리니까 우리나라 대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소위 말해서 AI 그 열풍의 중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건 결국 칩이구나.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게 지수를 땡겨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고 쏠려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서포팅이 됐던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탈중국에 있어가지고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업체, 업종.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섹터. 결국 조선이었고요. 원전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또 미국의 분위기 자체는 전 세계의 어떤 수호자 역할에서 난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발을 빼는 상황이니까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방산. 네. 이런 쪽이 같이 올라간 게 있고 또 앞서 밸류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 분위기를 좀 타다 보니까 일본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밸류업 정책 해가지고 PBR이 2배가 올라갔거든요. 당초보다 한 100%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도 못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키 맞추기도 또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사실은 그 글로벌로 봤을 때도 올해 아마 1위가 될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모든 전문가분들이 여러 뭐 변수들이 우리 증시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꺾일 수밖에 없었어. 이게 문제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사실은 이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장밋빛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이런 부분은 좀 급등하는 우리 증시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다 하는 부분부터 여쭤보고 할까요?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봤을 때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슈가 있죠. 그 부분이 여전히 지금 체결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는 행보를 보면 보복 관세니 뭐니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뭐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깨져가지고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3,500억을 현찰로 달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쪽에 비슷하게 만약에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환도 문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글로벌 이슈에서 저는 요즘 이제 뭐 JP모간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바퀴벌레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바퀴벌레라고 이제 표현되는 소위 말해서 일부의 어떤 부실들 있잖아요. 네. 바퀴벌레가 싱크대 앞에 한두 마리 있으면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들, 현재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은행의 뭐 사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슈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에서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 보면은 선진국 그 국채 이슈들도 자꾸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그게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변수만 크게 돌발적으로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 흐름 자체가 미국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AI 버블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버블을 의도화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AI 패권을 이제 지키거나 가지고 있어야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거를 뺏기고 싶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쪽으로 자금을 몰아가지고 자꾸 버블을 만들게 되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돈이 아무래도 계속 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세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결국 미국 그 부채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 시장을 좀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런 측면을 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갑자기 마르는 그런 어떤 돌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에는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부터 여쭤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APEC 앞두고 좀 타결이 되면 모양새는 좋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아직 중요한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럼 과거 같으면 사실은 이건 굉장한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어디 나쁘게 합의가 딱 돼버리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끌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만들 수나 있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 증시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증시의 대내 여건은 정말 탄탄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고개 들고 당당하게 뭐 어쨌든 당당하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한번 맞짱 뜨자 이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우리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렇게 끌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근데 지금 저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갖지 못한 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결국 AI 버블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패권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 버블을 일으키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칩이거든요. 이 칩이 되게 중요한데 그 칩이라는 게 결국 그 가속기 칩과 관련돼 가지고 HBM 쪽에서 어쨌든 글로벌 1위가 우리 하이닉스가 지금 가지고 있고 네. 또 레거시 D램이나 지금 요즘 낸드도 쇼티지 얘기 나오는데 그 시장의 1, 2위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역시 관세를 100% 맨날 부과한다고 협박하고 하지만 못하잖아요. 지금. 부과하면 그 고스란히 자기네들이 떠나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패권과 연관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AI를 갖다가 확장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력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력원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좀 밀어주고 있는 섹터는 결국 원전하고 LNG 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79년도에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에 2기밖에 접은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원전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이 무사할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오랜 시간 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SMR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이거 뭐 주기기가 됐던 이 주요 기자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걸 뚝딱 만들어낼 상황이 아니에요. 설계는 가능한데 그거를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 밸류체인을 온전히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그 정도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하단이 주로 독일업체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독일이 탈원전하는 바람에 거기는 또 이제 수급이 좀 어려운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프랑스하고 전통적으로 미국이 안 친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은 원전을 수출을 잘 안 합니다. 자기들이 사고가 났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원래 탈원전 기조를 가다가 이번에 이 직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짓겠다는 정책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원전을 밖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어요. 원전에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인데도 원전을 계속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결국 전력난이에요. 네.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게 지금 미국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리 놓고 보면 원전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건 북유럽 쪽에 스웨덴 같은 데는 원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SMR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는 지난번에 블랙아웃 한번 나와가지고 대규모 정전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재생에너지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중국 제품에 또 이제 무슨 음모론 비슷하게 그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다 원전을 짓겠다라는 의지를 네. 갖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원전 얘기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원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중국을 빼고 나서 기술적으로 갖춰져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거 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인데 여기는 네. 밸류체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도 결국은 하부 밸류체인은 우리가 같이 딱 체코 원전에 뛰어든 세 나라네요. 그죠?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도움은 없이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협상을 하게 될 때 이게 협상을 하게 되는 업종 자체가 미국의 패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이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어떤 그 증시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믿기 시작했고, 밖으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AI 시장에 뭔가 의도하는 버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조금 돈 계속 굴러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시장을 만들고 그래야 패권을 유지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AI 부분만 해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발을 좀 얹고 있으니까 그 거대한 물살에 좀 이렇게 편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9월 10월 달 급하게 올라왔던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HBM이나 레거시 D램 쪽을 그 AI 쪽에서 약간 주변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지 중심으로 인식을 안 했었거든요. 칩은 그냥 네. 가속기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본적인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밸류를 높게 안 쳐줬었는데 이 부분에 쇼티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심지어 7월 달에 저도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몇 번 다른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4만 원이면 PER이 4배였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다들 근데 네. 그걸 당연히 여겼었거든요. 심지어 거기에다 공매도를 친 외국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아마 54만 원, 55만 원? 네. 아까 시간에 보니까 더 올라가던데. 네.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올해 쇼티지, 내년 쇼티지 나오면서 심지어 영업이익을 뭐 내년도에 80조 얘기하는 때도 있고 하니까 80조 만약에 진짜 나온다 그러면 지금 네. 밸류상으로 보면 여전히 많이 싸거든요. 그래도 버블로 몇 개만 더 여쭤보고 우리 증시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거침없습니다. 네. 좋게 표현하면. 지금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딱 붙어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근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 추락 시간도 다가올 거야. 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증시를 경험해 본 게 IT 버블 소위 닷컴 열풍 일어났을 때 빼곤 1년, 2년 네. 처음이거든요. 네. 그때를 더듬어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빅테크들이 시장을 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신생기업들,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매출 없는 기업들이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시면, 그때 당시도 기억을 돌아보면은요, 뭐 다 잊혀진 종목들인데, 새로운 기술이니 뭐 이런 회사들. 네. 주가 움직일 때 보면 조정 받을 때 됐는데, 안 받고 네. 그냥 올라가고 이거 뭐 100배, 뭐 150배 이렇게 그냥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다이알패드.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실은 매출이 수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버블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거는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5천억 달러 조성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잊어먹을 만하니까 오픈 AI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펀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브로드컴 발주 내줘가지고 주가 폭등시키고 오라클에다가 또 발주 내줘서 그렇죠. 주가 폭등시키고 네, 네. 한국에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삼성 하이닉스 수장 만나놓고서 100조 원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또 주가 폭등시키고 또 돌아가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또 1,000억 불 펀딩 받는다고 폭등하고 네. 끝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브로드컴에다가 새로운 칩 개발 같이 한다고 해서 수십억 달러에 뭐 투자를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또 폭등시키고 또 지나니까 AMD에다가 우리 손잡고 칩 개발하자고 하면서 또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쪽에다 펀딩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 해서 네. 의심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AI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AI의 승자는 하나에서 2개, 많으면 3개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지금은 이익을 벌고 이게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가면은 결국 AI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각자 소버린 AI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각 기업 국가마다. 네. 그걸 왜 강조하냐면 그거 뺏기면 우리도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 아니면 모든 정보가 다 남의 나라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요즘도 스테이블 코인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노이즈 많은데 종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구축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저는 승자가 어느 정도 드러날 때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조정을 받더라도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끝이라기보다는 이 AI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무리를 언제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AI 버블을 경계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과거를 돌이켜서 보면 버블에 대한 경계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버블의 정점에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버블의 어떤 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가 이건 새로운 뉴 트렌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잖아요. 다 수익이 나요. 내가 되게 주식을 잘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네. 증권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업계에 좀 있어 보면서 경험한 거지만 주식을 내가 특별히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트렌드를 얼마만큼 따라붙느냐 못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주식을 특별히 잘 골라서 가치 투자로 성공한다,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해피해진다,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리고 이제 이 투자 과잉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지워지는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일 때,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사님. 모두가 한 방향 바라볼 때가 제일 위험하다, 증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런 데서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는데 그거 공급하는 TSMC나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정작 그걸 받아서 AI를 파는 빅테크 업체들은 매출이 나지 않는, 이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냐, 이게 뭔가 금융 다단계 같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빠졌던 사람들은 지금 참 자본시장이 근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AI 물 들어오는 이 순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다른 수치로 보면 이제 앞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우려 이야기해 줬고, 상법 이런 거에 대한 관의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시장의 믿음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AI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뭘 더 좀 지켜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돈 많이 풀리고 이런 부분, 좀 있으면 또 금리, 네,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겠군요. 네. 이런 부분도 당연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이제 트럼프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은 이번 달은 의심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12월 금리 인하도 거의 지금 확률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 5월 되면은 파월이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진짜 그때 가면 더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그래서 실생활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생활을 논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다음 어차피 이제 상승률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쪽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셔야 될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이번에 이제 버블이 생기면은 버블의 후유증 때문에 빠지긴 많이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의 어떤 전횡을 막고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해주는 게 강화가 돼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지수 하락폭이 과거처럼 2,000에서 3,000 갔다가 3,000에서 다시 2,000 오는
이게 완전 냉탕, 웅탕의 어떤 그런 패턴.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박스 피해 나라 아닙니까? 그런 패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연내에 가급적이면 자꾸 덕지덕지 조건 붙이지 말고 해주면서 가게 되면 배당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뭐 조건 붙여가지고 대상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딱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을 했을 때 25%라고 하면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대주주거든요. 네. 그럼 대주주의 이해관계하고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당 성향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게 네. 하방의 리스크를 굉장히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증시가 건전화되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한국 증시가 왜 유독 강하냐 말씀드렸지만 앞서 작년에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 AI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 이슈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세 개가 붙었기 네. 때문에 지금의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은 AI 쪽에 대해서 나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엮어가지고 그 레인지 안에서 볼 수 있는 또 섹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흔히 4천 넘었으니까 5천 갑니까? 제가 첫 질문 드렸는데 이런 상투적 질문 말고 사실은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궁금할 거예요. 4천이 뉴노멀입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두보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꼭지 찍고 빠진다고 했었을 때는 네.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선 버블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버블보다는 더 빠질 수가 있죠. 네.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환율이 1,440원대 있잖아요. 환율을 놓고 얘기하면 지금 4,000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3,300일 때가 있었어요. 21년인가? 네. 그때 환율이랑 비교해보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지수가 3,200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네.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반영이 되려면 원화 역시도 그만큼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1,440원이 뉴노멀로 완전히 정착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1,2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다면 뭐 미국도 지금 사실 달러 강세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림 배경에 의해서 그게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감안해서 또 계산을 할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처럼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유지가 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온 외국인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마냥 겨우 회복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들어와서 이익을 본 외국인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또 거기에 또 더블로 먹는 거죠. 그렇죠. 이중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예전에 IMF 때 그 네. 외국인 투자자들 그 제 주변에서도 봤었는데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요. 그 이민 결정해가지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 환율 1,800원, 1,900원 선에서 싹 팔았어요. 네.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던 네. 분인데 강남 쪽에 사시는 다 파셨어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간 거 보니까 환율이 싸고 너 가기 전에 시간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주식이 박살났으니까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서 또 급등해가지고 차익 남기고 또 환율이 쭉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나셨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민 포기하시고 그냥 국내에다 집 다시 더 사셔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차익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1,440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 자체는 첫 번째 뉴노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실 1,440원은 좀 과한 측면은 있거든요. 분명. 주변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앞서 IT버블 그때 한 대리 과장 뭐 아마 그때 제가 대리였던 네. 것 같은데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나스닥이 이제 2000년도에 5,100인가 2,100, 5,100, 5,200 가다가 2년 만에 1,200까지 떨어지니까 정말 급전직하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자, 버블에 대한 건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또 우리 증시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 전에 지금 외국인들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물론 투자자들의 뭐 투자 자세도 그렇죠. 우리 너무 단기 투자하고 뭐 돈 빌려서 돈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기관 외국인 개인 승률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개인 옛날에는 정말 많이 털리기만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시장이 분산이 됐죠. 한국 증시에 질려가지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쪽 넘어가서 보니까 대표주 사놓고 있으면 편안하게 어쨌든 주가가 빠져도 회복이 되고 또 요즘 같이 AI 편승했었을 때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달까지 20만 원대 중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쪽 동네는 그냥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안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시면은 그 증시 고객예탁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신규 자금도 많이 늘긴 했겠지만은 그거보다 팔고 못 나가는 자금들이 더 많아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원금 왔거든요. 또는 예서 원금에서 좀 올랐거든요. 팔고 못 나갑니까? 팔고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네. 안 빠지니까 안 빠졌는데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주간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제외하고 목요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왜 그랬냐면은 잠깐 눌렸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빠지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10만 1,700원, 800원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9만 원대 고점 찍고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물리신 분들은 8, 9만 원에 물렸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10만 원 오면은 땡큐 하고 나가려고 10만 원에 대기매도 엄청 걸어놨었고 또 그 전에 원금만 되면 팔겠다고 해서 7만 원대 중반 후반 뭐 이때 매물이 엄청 많았었고 차트 보시면 그때 살짝 기었다가 급등했다 이 구간들이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빠지면 사야지 이 정도면 다 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미국을 가려고 하니 지금도 여전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환율도 지금 가격에 넘어가는 게 맞나에 대한 의문도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보시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또 못 넘어가요. 지금 팔아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 고객님들한테 일단 반도체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라. 머리 아프게 뭐 소부장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버블이 아무리 봐도 저는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를 제 느낌을 이제 손님들한테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가져가자 일단. 이거는 끝장승부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 좀 눌리거나 빠지면 더 사보자. 이제 그런 취지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저는 그 상법 개정 이슈하고 뭐 이거 말씀드리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좀 제안했었던 거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움직였던 데가 자동차, 현대차. 20만 원, 21만 원 선에서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1번 무조건 사놓으시라. 배당 받으시고 그다음에 밸류업 되게 되면은 이게 현대차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밸류업이라는 거는 원래 제대로 가치를 받았어야 되는 걸 못 받고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현대차만 계속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지금 눌려 있는 건데 관세 협상이 돼서 눌려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적인 여력이나 사업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라인업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협상 25%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만약에 밸류업이 된다. 그러면 기준을 뭘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옆나라 도요타를 보자. 도요타 같은 경우가 PBR이 지금 한 1배 내외예요. 우리 지금 현대 한 배 PBR이 도요타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게 1.4까지 갔다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현대차는 지금 PBR이 0.5 0.4 내지 5 정도예요. 반이에요, 딱. 그리고 PER로 계산하면 시장 평균. PER로 계산하면 포드나 GM이 8배, 9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차 이번에는 물론 좀 어닝이 좀 떨어지겠지만 주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6배, 5배. 참.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포드나 GM보다 못하냐 또는 도요타에 비해서 월등히 뒤져야 될 이유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이라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지금 배당 성향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까지 매입 소각까지 했을 때 작년에 35%
근데 네. 만약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시행을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당 좀 더 늘리고 분리과세 받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가 타결이 된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 거기 파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된다고 전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그러면 지금 실적이 바닥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확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사들였는데 지금 20% 넘게 올랐어요, 그것들이.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수 얼마 더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증권주는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유인데 증권 그 주식 시장은 도박판이다. 이게 저 초년병 시절 때부터 되게 듣기 싫었던 거였는데 증권주는 그러니까 증권 시장 자체가 도박판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배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되게 기분이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또 거래 시간도 늘어났죠.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게 되면 큰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럼 증권주가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증권주나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자사주 소각 이슈라든지 또는 뭐 배당 이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AI 쪽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이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사실 한국 증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올라가지 못하겠어 이거보다는 어느 쪽 이제 밸류를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AI가 부담스러우면 이쪽 보셔도 되고 밸류를 보시더라도 사실은 여태까지의 밸류 대비해서 비싼 건 맞는데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싸거든요. AI 쪽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단 저도 여기서 100% 1억 있다. 지금 당장 내일 사십시오라고 얘기 못 해요. 분할해서 그리고 좀 빠지면 사자 이런 쪽인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갖고 있는 거를 섣불리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요. 미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우리도 역시 몇몇 큰 형님들이 지수 다 끌어올리잖아요. 일단 종목 수로 보면 안 오른 종목이 더 많다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더 적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이 더 많기는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ADR 지표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이제 안분을 해서 100 이상일 경우에는 오른 종목이 많고 100 이하일 경우는 평균적으로 내린 종목이 많다는데 여전히 80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린 게 훨씬 많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키 맞추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장이 끌어올릴 때 절대 싼 주식 사지 마라라고 조언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중심에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조선주 여전히 계속 좋고요. 네. 방산주 역시 마찬가지고 원전주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전력기술주는 신고가 심지어 지난주에 냈고 네. 여기에다 반도체 좋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시장의 중심인 건 맞거든요. 2차 전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는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반등했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은 AI가 묻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실적은 아니에요. ESS만 가지고는 아닌데 ESS에 AI가 붙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력원에 대한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ESS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그쪽 관련돼 있는 투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지금 2차 전지 반등 역시도 AI하고 이제 관련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가는 거는 여전히 중심에 가 있는 게 맞고, 앞서 현대차를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제가 현대차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성장주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로봇이 붙어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붙어 있고 상법 개정 이슈가 붙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책 개선에
가장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시라고 했던 게 AI 쪽하고 그다음에 정책 개선, 네. 상법,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과 관련해서 두 트랙으로 보시면 이쪽은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급할 수는 있지만 이 심적인 부담이 크다 그러면 이쪽은 그거보단 덜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올라가는 거에 소외되지 않고 따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은 너무 안 오른 거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외곽에 있는 거 보시는 것보다는 네, 네. 중심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두 가지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분산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한참 뛰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건 당연하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뛰고 있는 말에 올라탄다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시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섹터 또는 시장의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섹터. 네. 그게 조선이고 방산이고 원자력이고 전력기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다가 성장 주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플랫폼 기술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이 매출로 구체화되는 쪽이 하나가 있는 게 바이오가 있죠. 그럼 저는 이 정도는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네. 현대차는 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상법 개정 이슈하고 이쪽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표현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는 뛰는 말에서 지금 내릴 때는 절대 아니다. 네, 저는 내릴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수랑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내수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내수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경기는 정말 안 좋아서 저희는 이제 오늘 주식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문 열고 나가 보면 딴 세상이란 말이죠. 네. 딜레마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 제가 2008년 이후에 계속 들었던 얘기가 주식 투자 권유를 하면 야 밖에 나가 봐봐.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뭔 주식을 사라고 그래 지금. 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한국에서 거의 1등, 2등 하는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하고는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기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도 안 좋고요. 미국도 안 좋고요. 유럽도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좋은데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사실은 일반 그 국민들 삶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물가 때문에. 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별개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렸다. 유동성. 두 번째는 유동성이 풀렸는데 골고루 풀린 게 아니라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몰입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땐 환도 싸고 거기다가 AI 이슈 중심에 들어갔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상법 개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고 소위 대주주가 따로 이렇게 주머니 차는 거를 못하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검증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는 우리가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거였죠.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도입이 되고 구체화되면은 배당의 유인 자체가 생기는 거죠. 대주주들도. 분리가세 해준다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오너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대신에 이제 딴 주머니 차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기업 별개 회사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끼게 해가지고 쿠션 쳐가지고 매출 일으켜가지고 돈 벌게 하고 하는 거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했었을 때는 처벌을 엄청 강하게 해버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상법 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도 영국계 펀드가 지금 헤지 펀드 하나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 엔솔 그 PRS한 자금 가지고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상법 개정 이슈도 이거 작은 거 아니다. 사익 편취 부분은 정말 지금도 이미 그 처벌이 굉장히 강화돼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전엔 정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이익 다 합해서 저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막걸리다 그러면 누가 봐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수익이 저거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그러면 자사주 소각하는 법안 상법 개정안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만약에 기존 보유분까지 소각을 강제화한다 그러면 네. 그것도 이제 뭐 몇 년 그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네, 뭐 어쨌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는 주식을 줄여본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장은 되게 많이 시키는데 네. 퇴출되는 기업이 거의 안 나와요. 일단 딱 거래 정지되고 나면 소송 걸어가지고 1년, 2년 시간 끌고 또 네. 끌고 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최근에 보시면은 감독원에서 유상증자 그 신고서 내잖아요. 보완 요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근거가 미약하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이 된다 싶으면 앞으로는 유상증자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도 그랬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장사 중에서 이익 못 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증자로 계속해가지고 연명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뭔가 진짜 수익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볼륨이 네. 늘기만 하다가 이제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본질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수 자체. 미국이 아마 자사주 소각 지금 저희가 오늘 한 10분 정도 먼저 이사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물량 늘어나는 부분 신규 상장이 있고 이제 유상증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코스피는 그동안 늘 지난해까지 박스피였는데 시가총액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보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주가는 안 오르는데 시가총액은 올라가. 그러면 그 법안들이 더 개선이 되면 이런 흐름이 좀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퇴출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는 되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그 딜레마에 빠지거나 못하는 부분이 큰 주식을 사자 하면은 잘 못 사요. 10만 원짜리 사자고는 못 사는데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주식은 서슴없이 나가요. 네. 또 그런 주식들이 보면은 시장에서 루머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끝을 보면은 증자를 하거나 뭐 시비를 찍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살아남으면 이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뭐 어떤 수익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증자로 연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질적으로는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지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올라가는 거는 신규 상장 종목 주식들이 비싸게 상장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체를 하니까 네. 코스피 200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 종합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2000포인트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경우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투자 자산 자체도 건전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PBR, 뭐 PER보다 보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 보면 한 1년에 한 6, 7%씩. 네. 그 말은 내가 친구 다음에 100명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증시에 또 6명, 7명을 데려와야 코스피가 겨우 보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물량 늘어나는 거 보면. 앞으로 저는 지금 감독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자라는 거를 갖다가 대주주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쉽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주주 돈이잖아요. 네. 그럼 주주 돈이면은 똑같이 그 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상의 어떤 조건을 내기 위해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 성향에 따라서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네. 증자해서 해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 가치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저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이사님 가셔야 한다 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단숨에 우리 작가님 표현대로 하면 단숨에 4천을 돌파했는데 IM증권의 이용훈 이사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